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 우리말로 조류 충돌 경고가 난 지 2분 후에 긴급 조난 신호, 영어로 메이데이라고 합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걸 요청했고 이후 4분 만에 벽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상황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타임라인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착륙 허가가 나고 1차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것 같아요.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고도를 높여가지고 크게 선회해서 고 어라운드라고 그러죠. 예, 고 어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착륙 지점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그걸 복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짧게 돌았죠. 예, 이게 짧게 돌았으니 이게 아마 엔진 고장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활주로의 역방향으로 2차 착륙을 했습니다. 아마 수동 조작을 시도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속도가 줄지 않았고요. 이 벽에 충돌을 해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게 활주로 중간쯤에 비상동체 착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끝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그랬으면 아마 저게 중간에 그림에 보듯이 예. 중간부터 동체가 지금 착륙했고 기수가 들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버런이 되면서 벽체 충돌을 하고 이런 대형 화재가 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역방향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관제탑에서는 옆에 있는 그 활주로를 지정해서 예. 메이데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조건 내려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왜 랜딩 기어는 안 내려왔고 중간에 내렸을까? 이게 수동 조작이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 엔진 고장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그 유압 기하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을 때 왜 그걸 못 내렸을까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주로 출발선부터 됐으면은 얼마든지 이게 안전하게 그나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복합적인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공항의 활주로가 짧긴 해요. 2.8km.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끝부터 끝까지 이용했더라면 네.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중간에 내리는 바람에 한 2km도 이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예, 결국 화재가 나지 말씀하신 대로 끝에서 갔다면은 벽체까지 가기 전에 정지가 됐을 것이고 정지가 됐다면 대형 화재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뭐 충격이 좀 덜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정밀한 사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단 일어나서 엔진이 고장 난 거는 맞습니다. 뒤에 또 그 승객들의 얘기도 있고 특문의 얘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바퀴,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원래 엔진에서 그 압을 보내줘야 되는데. 유압으로? 예, 유압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안 됐다는 거, 일단은 그거는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동으로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네. 랜딩 기어는 엔진과 관련 없이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이게 그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착륙할 때 제어 장치가 있는 게 바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원인들을 지금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안전 뭐 이 체크하는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제작사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이제 관계기관들이 다 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거는 이게 왜 안 나왔을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 비행을 하신 분이 이거를 못했을까?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랜딩 기어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똑같은 이 기종의 랜딩 기어가 또 안 나왔대요. 그래서 회항을 했다. 또 참사 하루 전날에는 유럽에서 비슷한 또 사고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에 30일 날 동일 기종에서 랜딩 기어 이상이 발생이 된 거 바로 나왔다니까 이게 사실 진짜 15년 넘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고요. 28일에는 네덜란드에서 동일한 사건이 지금 했습니다. 거기는 아예 유압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제작사나 이런 데서부터
아주 세밀히 사고의 직접된 원인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일 네덜란드의 보잉 737-800 이게 전 세계적으로 5,000대가 넘게 그렇죠. 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많아요. 그런데 왜 랜딩 기어 사고가 이 제주 항공기의 무한공항 사고 전후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탑승자의 마지막 SNS에 엔진에 새가 꼈다, 이런 안타까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의 1차 원인은 이 바로 조류 충돌이죠. 예, 그러니까 소방 당국이 생존, 이 두 명이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승무원. 예, 승무원으로부터 구조한 직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탑승객과 유가족, 아들이 소통한 마지막 SNS에 보면 엔진에 새가 꼈어. 예, 유언을 해야 되나 이런 언급을 했고 참 정말 안타까운 저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보낸 말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항공 사고와 관련된 그런 각종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새의 무게가 1.8kg 정도이고 이 비행기 속도가 960km 시속 이 정도면은 이게 충돌했을 경우 64톤의 충격이 발생한다. 불과 2kg도 안 되는 새지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새가 막 조종석까지 유리를 뚫고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시속 370km의 이륙 항공기가 1kg 이하의 새와 충돌을 해도 5톤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착륙 항공기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 매우 위험하다. 이건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의 5%는 심각한 사고로 연결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가 저 5% 내에 그 안에 들어간 들어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동 장치가 랜딩 기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날개에 보면 에어브레이크라고 에어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마 작동이 제일 그림을 제대로 안 보면 돼. 이게 안 서 있어요. 안 서요. 네. 예,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랬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교롭게도 동체 착륙을 하면서 랜딩 기어도 안 나왔죠. 에어브레이크도 안 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필이면 가장 최악의 에어브레이크가 났는데 모든 게 다 오프가 됐다. 지금 일각에서는 전기마저 마지막에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빨리 블랙박스 분석이 나와야겠습니다. 이게 한 달쯤 걸린다는데요. 실제로 현장 목격자들도 추락 전 항공기 오른쪽 엔진의 후미 부분에서 화염이 솟구쳤다. 실제로 그걸 찍은 그림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태 충돌로 항공기 우측의 엔진에서 어떤 연기가 화염이 솟구치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에어스트라이크 이게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미국에서만 2만 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것이 370건 이상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당시에 무한공항 그 주변에는 이 에어스트라이크에 대해서 3단계 위험 수준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것을 또 미스하지 않았느냐 등등을 보고요. 이 지금 13km 반경 내에 4곳의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들이 천둥오리는 3kg나 나가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네, 거기 그다음에 이제 흰기거리 같은 2kg나 나가고 거기가 이렇게 부닥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사건의 발달은 에어스트라이크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선 또는 후 조치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와 관련한 한 전문가의 말을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개된 영상에 보면 예. 그 엔진에 이제 스파크가 튀기 때문에 예. 그 스파크는 뭐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체 결함일 수도 있는데 조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그런 거라면 이제 그 조류 충돌에 무게를 좀 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항에서만 총 623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늘고 있고 이 무안공항은요, 옆에 호수가 있고 습지가 더 넓게 펼쳐져 있어서 원래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지방공항 가운데 버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많았던 공항. 왜 이런 데다 공항을 세운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게 참 지금으로서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다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의 통계 5년 6개월 보면 623건이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이게 안전의 적신호입니다. 네. 이 조류 충돌이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47건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아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도시화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지가 증가하고요. 많죠. 기후 변화가 결국 습지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렇군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안공항이 철새의 서식지와 공항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경고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조류 충돌 사고가 연 14,000여 건이고 경제적 손실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안공항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지방공항들 가운데 조류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항입니다. 그런데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 둘 다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조류 충돌이 제일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단계 위험 그 신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적인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었던 부분, 특히 조류 충돌 탐지 레이더와 화상 탐지기 모두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국의 이 뭐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로봇개들이 여기 나오면서 굉장히 조류들을 쫓아야 되는데. 쫓아야 했던 그런 좋은 사례들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의 앵커께서 얘기했으니 요 활주로가 굉장히 짧았던 부분. 그래서 360km를 늘리다가 났대요, 지금 네. 사고가. 그다음에 더 그한 거는 이게 처음에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거기다가 미끄러지지 않게 도포를 깔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른바 그 제동 거품. 그렇죠. 제동 거품을 하면서 이것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시행이 안 된 것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네, 워낙 큰 사고였다 보니 이렇게 사후 약방문 같은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점이 또 있는데요. 사고 여객기 이 기종 737-800 남은 연료를 버리는 기능, 다시 말해 덤핑이라고 합니다. 퓨얼 덤핑. 이게 없어서 이 폭발이 더 커졌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예 그 기능이 없다고요? 예, 아마 이 기종 자체가 그 덤핑 기능이 없는 그 기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선의 기행을 선의 복항을 많이 하면서 연료를 많이 소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좀 돌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아마 뭐 엔진에 고장이 생겼거나 시간이 촉박했거나 메이데이를 바로 빨리 발령을 했으니까,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착륙 충격을 줄여주는 특수 거품 이런 것이라도 급히 깔아서 그걸 제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도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 수습과 지원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이 시작된 게 딱 21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용 한정 상품으로 특별히 모집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이런 준비가 워낙 부족했던 겁니다. 외신들은 이 보잉 737-800이 과거 미국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37, 747, 300, 800 다 지금 많은 사고에 연루가 돼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사고가 속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번에 그 사고가 났던 그 기종만 딱 보면 2017년도 2월 3일부터 한국에서 운항을 했는데 제조 연호를 보면 2009년도 9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제주항공이 운항 중인 뭐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지금 41대 중에 39대가 지금 737-800의 계열로 뭐 이렇게 운행이 돼 있는데 20년 넘은 것도 세 대 있고요. 19년 넘은 것도 세 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년이 넘어갈 때 굉장히 한번 조사 그다음에 이 전체를 심사를 굉장히 하기 때문에 보는데 외국의 언론들도 이번에는 랜딩 기어 문제 아니냐 CNN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뭐 보고 있고 요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또 전체 이 보상이라는 데 문제에 어떤 누가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도 지금 가능돼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몇 달간에 걸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보잉사뿐만 아니고 미국 교통위원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제조사와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기구가 2개가 지금 들어옵니다. NTSB라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FAA라는 연방 항공청에서 지금 들어와서 같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보잉사라는 게 미국을 대표하는 또 항공기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사실 이거는 뭐 누구 잘잘못을 따르기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심층된 그런 조사가 지금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현재 유가족들 눈물과 오열 마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들 계신가요? 예, 전라남도 도청은 유가족의 임시 숙소로 목포대학교 기숙사에 마련을 했습니다. 목포대 기숙사. 예. 네. 그리고 스포츠센터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전 11시부터 분향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 지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전남도청을 비롯한 지자체가 분담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신 손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밤샘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의 오열과 실신이 잇따르고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크리스마스 한정판 상품으로 지방 군소 여행사가 특별히 판매한 그런 여행 상품이다 보니 가족, 친구, 동창, 같은 회사 뭐 동기들 이런 피해자가 유난히 많아요. 탑승자 대부분이 인근 지역민이기 때문에 와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승진 동기 5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참 그리고 농협조합원 17명이 또 함께 탑승을 했다가 같은 그러니까 그 회사나 기관에서 오신 분들. 예,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농협조합원 21명의 가족들도 희생이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3살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무려 일가족 9분이 참변을 당한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매, 부부,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그냥 신혼부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46년생인 80세, 이제 80세 단치를 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 같이 갔던 3살짜리 2021년생,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족이 다 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위암을 치료를 한 끝에 뭐 이제 거의 낮으시니까 그러면 한번 여행 가자는 부분, 뭐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 예비 사이들이 이제 가서 조금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갔던 부분, 이 사연이 없으신 분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만 네. 진짜로 가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광범위하게 지금 많은 희생자들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류 충돌을 확인했던 20대 남성은 이 사고기에 남아있던 어머니와 생애 마지막 대화를
SNS로 나눴죠. 그렇습니다. 그 20대 남성이 여객기 안에 엄마와 나눈 그 메시지를 보면 그 어머니가 9시경에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을 전했는데 저기 좀 아들이 펼쳐둔 저 SNS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아들이 되물으니까 어머니가 사고를 직감하신 것 같아요. 방금 그러면서 유언을 해야 하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정말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이 곧바로 어쩐데 격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셨고 오전 9시 37분, 30여 분 후에 왜 전화가 안 되냐는 마지막 메시지를 아들이 보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추도 애도 분위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계, 방송계도 이런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월 4일까지는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연말 연시면은 우리가 항상 뭐 대상이라든가 대중문화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각 이제 지자체에서는 해넘이 해돋이 행사 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가고 있고요. 방송 3사, 연예대상 이런 것도 다 지금은 취소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말 연식이라 한참 들뜬 분들도 있고 또 뒤숭숭한 전국 때문에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참 뒤숭숭합니다. 이런 애도 분위기에 엄숙히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양호 원장, 문성묵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